엄마, 제발 이상스러운 미린내 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 아들 정우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를 세상의 전부라 말하던 바로 그 아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닌 사돈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힘없이 끌려나와 바닥에 나뒹구는 제 위로 아들의 그림자가 괴물처럼 일렁였습니다. 산산조각, 난 굴비상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손에 밴 이 비린내가. 널 키워낸 이 냄새가 그렇게도 상스럽고 죽을 죄였을까 하니.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벌은 내가 아니라 네가 받아야지. 내가 경멸한 그 상스러운 엄마가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지독한 천벌을 말이다. 그 끔찍한 날이 있기 전까지 제 인생은 단 한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이정우였죠. 그날 아침만 해도 제게 그런 지옥이 닥쳐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부산 자갈치 시장의 공기는 축축하고 비릿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냄새에 코를 막았지만 저는 그 냄새를 맡아야 비로소 숨이 트였습니다. 지난 40년간 제 청춘과 눈물을 바친 곳, 제 아들 정구를 키워낸 삶의 터전이니까요. 제 좌판 위에는 밤새 들어온 생선들이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가장 싱싱한 놈들을 골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쩍, 쩍.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무뎌진 칼날로는 뼈를 가를 수 없듯 무딘 정신으로는 이 험한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손톱 밑에 까맣게 낀 때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고 제 몸에 밴 비린내는 독한 비누로 문질러도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젊을 적에는 그 냄새가 창피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구가 태어난 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비린내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새끼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남들 앞에 꿀리지 않게 키워낼 수만 있다면 온몸에 생선 비늘을 갑옷처럼 두른들 무슨 상관이었겠습니까? 그 냄새는 제 희생의 증거이자 자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옆 좌판에 순이 엄마가 어묵 하나를 꼬치에 꿰어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인숙이 언니, 오늘 얼굴이 활짝 폈네. 뭔 좋은 일 있나? 저는 생선배를 가르던 손을 멈추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늘 우리 정구 사돈댁이랑 저녁 먹기로 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인사라도 제대로 드려야지. 아이고, 드디어 그 똑똑한 아들 장가 한번 잘 가더니 우리 인숙이 언니 호강할 날만 남았네. 사돈이 그렇게 대단하다며 그 말에 제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말도 마라. 아버님이 대학교 총장님이시고. 우리 새아가도 교수님이란다. 그런 댁에서 우리 정우를 사위로 맞았으니 내가 이만하면 아들 농사 잘 지은 거 맞지. 저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이 제게는 그 어떤 상장보다 더 큰 영광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과부라고 손가락질 받던 지난 세월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정우의 어릴 적이 떠올랐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제 옷의 냄새 때문인지 울상을 지으며 말했었죠. 엄마, 친구들이 엄마한테서 자꾸 이상한 냄새 난대. 나 창피해. 어린 아들의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창피했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정우야 잘 들어봐. 지금 네가 메고 있는 이 멋진 책가방, 신고 있는 깨끗한 운동화, 그리고 매일 먹는 따뜻한 밥과 간식, 그 모든 게 엄마 옷에 밴 이 냄새에서 나오는 거란다. 엄마가 이 냄새를 온몸에 묻히고 돈을 벌어야 우리 아들 앞으로 중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갈 수 있어. 그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속 깊은 아들은 그 뒤로 다시는 냄새 타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보란 듯이 서울에 있는 최고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박힌 이정우 세 글자를 확인하던 날,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가게 문 닫고 아들이랑 자축이라도 하라며 축하해 주었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장사를 하루 쉬었습니다. 아들이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그리고 지금의 아내인 박서연을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제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물론 결혼식 날, 화려한 예식장에서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사돈 사람들 틈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 낡은 한복과 거친 손이 왠지 부끄러워 구석에만 숨어 있었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 멋지게 서 있는 아들을 보는 순간 모든 부끄러움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번듯한 신랑이 바로 내 아들이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워낸 내 자식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장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손부터 깨끗이 씻고 어제 저녁 큰맘 먹고 사온 영광 굴비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수산물 중매인을 통해 특별히 부탁해서 구한 임금님 수라상에나 올라갈 법한 최상품이었습니다. 한지 위에 조심스럽게 굴비 10마리를 나란히 눕혔습니다. 노란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것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저는 마른 행주로 굴비 몸통의 먼지를 살살 닦아내고 정갈하게 엮인 짚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마치 시집 보내는 딸의 머리를 빗겨주는 심정이었습니다. 귀한 집 사돈께서 이걸 보시면 우리 정우 키운 어미의 정성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시겠지. 비록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시장 안악이지만 자식 하나는 귀하게 키웠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을 다해 상자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비단 보자기로 상자를 곱게 포장하고 나니 제 마음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선물은 단순한 굴비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제 사랑이자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오자 저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처음 월급을 타서 사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빗어 넘기고 유일하게 가진 옥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거울 속에 늙고 주름진 여자가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했습니다. 이만하면 우리 정우 얼굴에 먹칠은 하지 않겠지?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늦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튀게 하고 오지 마시고요. 아시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안감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이 엄마가 눈치가 없냐. 우리 아들 기죽일 일 있나 걱정 말고 먼저 가 있어라.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곱게 포장한 굴비 상자를 두 손으로 소중히 받쳐들었습니다. 심장이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잡아놓았다는 서울의 고급 한정식 집은 어떤 곳일까? 우리 사돈 내외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제 아들은 또 얼마나 능청스러운 모습으로 저를 맞아줄까? 저는 그 설렘을 안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향하는 곳이 아들과의 따뜻한 밥자리가 아니라 제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릴 지옥의 악이었다는 것을요. 문 밖의 세상이 그날따라 유난히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한정식 집은 웬만한 양반 대갓집보다 더 으리으리한 기와를 인채 저 같은 사람은 감히 들여다볼 수도 없다는 듯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오는 창호지 문 너머로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입구에 선 정장 차림의 젊은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 저는 저도 모르게 굴비 상자를 든 손을 등 뒤로 슬며시 감추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아우성과는 너무도 다른 고요함이 오히려 사람을 옥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삐걱이는 무릎을 겨우 움직여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 저편에서 제 아들 정구가 초조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발견한 아들은 반가운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한숨을 쉬며 성큼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다들 기다리시는데. 아들의 목소리에는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반가움 대신 잘 벼린 칼날 같은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서운함을 감추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 우리 아들, 엄마 많이 기다렸어. 일단 들어가요. 장모님 기다리십니다. 아들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손에 들린 굴비 상자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아들의 미간에 내천자가 선명하게 새겨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싸늘한 등에 대고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중한 미닫이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에 공기가 제 폐부를 훅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백단향 냄새, 은은한 조명 아래 값비싼 도자기와 이름 모를 화초, 벽에 걸린 서예 족자까지 모든 것이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아들의 세상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점잖은 풍채의 사돈어른은 제가 들어서도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잠만 만지작거렸고, 곱게 차려입은 안사돈은 고상한 옷차림으로 기품 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야 마땅할 제 며느리, 박서연은 제 아들 정구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듯 손톱만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제야 바깥 사돈이 안경 너머로 저를 훑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의 말투는 더할 나위 없이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저를 철저히 평가하고 재단하는 듯한 서슬이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네, 사돈어른. 저는 잘 지냈습니다. 사돈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이고, 이렇게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시장 일이 고되시고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안사돈이 찻잔을 들며 나긋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길은 제 얼굴이 아닌 제 늙고 평생의 노동이 새겨진 거친 손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 제 손이 불에 댄 듯 뜨거워져 저도 모르게 치맛자락 아래로 숨겼습니다. 어색하다 못해 살얼음판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젓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 하나 내는 것조차 죄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전 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용기를 냈습니다. 등 뒤에 감췄던 굴비 상자를 앞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저, 바깥사돈, 그리고 안사돈, 별건 아닙니다만 제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다 보니 다른 건 몰라도 생선 보는 눈은 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왔으니 약소하지만 저희 전구 생각해서라도 너그러이 받아주십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 모든 공기가 얼어붙고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 정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며느리는 마치 썩은 것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안사돈은 입가에 걸었던 희미한 미소마저 지워버린 채 싸늘한 얼굴로 찻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돈어른은 길게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마치 제 선물과 제가 이 방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끔찍한 정적을 깬 것은 제 심장을 찢어놓을 제 아들 정우였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손에 들린 굴비 상자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더러운 물건이라도 치우듯 문 옆 구석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제 귀에만 들릴 듯한.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독보다 지독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거 가져오래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저는 아들의 필사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싸늘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이 귀한 굴비가 가진 것 없는 어미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성의이자 제 아들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정우야,
왜 그러니? 사돈댁에 드리는 어미의 성의인데. 이 굴비가 말이야. 내가 어릴 적부터 시장 바닥에서 잔뼈 굵었지만 이런 놈은 1년에 몇 번 볼까 말까 한 진짜 명품이야. 어때 빛깔이 곱지 이게. 제가 굴비 상자를 다시 열어 그 안에서 노란 기름이 흐르는 굴비 하나를 직접 꺼내 보이며 생선 설명을 이어가는 순간 며느리 박서연이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으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냄새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다 아프네요. 아, 정우 씨, 이상스러운 비린내. 나는 싸구려 굴비랑. 당신 어머니 좀 어떻게 해봐요. 진짜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네요. 그 한마디는 뇌관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제 아들 전구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들으라는 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이상스러운 비린내 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상스러운 비린내. 그 글자들이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아들의 그 잔인한 말만이 귓속에서 몇 번이고 메아리 쳤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 제 아들의 입에서 상스러운 것이 되어 제 얼굴에 던져졌습니다. 제가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자 그는 이성을 완전히 잃은 듯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장. 정우야, 왜 이래 사돈들 앞에서 이러면 못 쓴다. 시끄러워. 아들은 짐승처럼 으르렁대며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악몽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아들의 손이. 저를 그토록 사랑한다던 그 아들의 손이 제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찢어 뜯겨 나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제 몸이 힘없이 의자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정우야, 안 돼. 이놈아. 제 비명이 방 안에 처절하게 울렸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사돈 사람들은 그저 외면할 뿐이었고 제 며느리는 경멸과 희미한 조소가 섞인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마치 꼴 좋다, 시장 바닥 안악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짐승처럼 질질 끌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차가운 바닥에 내팽개쳐지는 순간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옆으로 무언가 함께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 상자. 그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와 바닥을 뒹구는 은빛 굴비들. 제 자부심, 제 사랑. 제 인생 전부가 그 굴빛처럼 더럽혀져 바닥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에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직원들과 다른 방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놀람과 동정이 섞인 시선들이 수백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온몸에 박혔습니다. 제 위로 아들의 그림자가 괴물처럼 일렁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긋지긋하다는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게 엄마가 제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들은 뒤돌아 식당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버려졌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의 마디마디가 쑤셔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갈기갈기 찢겨나간 제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식당 지배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 저를 부추겨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일어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돈 내외와 며느리, 그리고 제 아들이 방금 전에 소라는 마치 연극의 한 장면이었다는 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식당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벌레 한 마리 보듯 그렇게 지나쳐갔습니다. 결국 누군가 부른 구급차에 실려 저는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덜컹거리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희미해지는 정신을 붙잡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인생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걸까? 천장에 달린 비상등이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자식 하나 잘못 키운 어리석은 어미인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응급실 침대에 눕혀지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 주변을 오갔습니다. 링거 바늘이 제 거친 손등을 파고들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 손에 밴 비린내 대신 낯설고 차가운 병원 냄새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하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에게서는, 며느리에게서는, 그 누구에게서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완벽히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의 시간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바로 그곳에서 산산조각 난 채 멈춰버렸습니다. 응급실의 공기는 차갑고 메말랐습니다. 제 몸에 밴 비린내 대신 알코올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제 폐부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얀 천장은 끝없이 넓었고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의료기의 불빛은 마치 저를 감시하는 눈동자 같았습니다. 머리에서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멈추지 않았고 머리채를 잡혔던 두피는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육체의 고통도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아픔에 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커튼 너머로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 보호자들의 발소리, 의료진의 바쁜 목소리가 뒤섞여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은 저를 빼고 모두 바쁘게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손을 잡아줄 사람도, 괜찮으냐고 물어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침대 위에서 세상과 완벽하게 격리된 외딴섬이었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제 아들 정우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 넘어져 무릎이 깨져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생선 상자를 나르는 저를 보고 울음을 꾹 참던 아이, 제 손에 들린 돈을 보고는 엄마, 나 안 아파. 이걸로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자. 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하던 속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커서 꼭 성공해서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호강시켜 드릴게요. 다시는 이 지긋지긋한 비린내 안 맡게 해 드릴게요. 제 손을 잡고 맹세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한데 그 약속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 아이는 어디로 가고 제 머리채를 잡던 저 괴물만 남은 걸까요? 눈물이 베개를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서러움에 온몸이 부서질 듯 떨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리맡에 놓아둔 제 낡은 가방 안에서 희미한 진동이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제발 그러길 바라는 마지막 희망.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게야, 술김에. 혹은 너무 화가 나서 실수한 거겠지. 지금쯤 제정신이 돌아와서 어미에게 잘못했다고 빌려고 전화한 걸 게다. 저는 눈물을 닦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정우야.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던 순간 차갑고 메마른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그것은 안부를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말을 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죄책감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일 찾아뵙고 장인 장모님께 정식으로 사과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사과해? 엄마가 일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까짓 굴비상자 하나 때문에 분위기 다 망치고 어른들 앞에서 그게 무슨 무례한 행동입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감히 그런 걸 들이밀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난처했든지 아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앞으로 제가 이 집안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요? 전부 엄마 때문입니다. 아, 그랬구나. 이 아이는 제 몸이 괜찮은지가 궁금한 게 아니었구나.
머리채를 잡혀 끌려 나온 어미의 아니가 아니라 사돈 앞에서 구겨진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구나.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의 끈이 그 순간 썩은 동아줄처럼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정구야, 너는 내 어미라는 게 그렇게도 창피하더냐? 이 어미 손에서 나는 비린내가 내 출세길 막는 걸림돌이라도 되더냐? 제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공허한 독백에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더욱 잔인한 비수를 제 가슴에 꽂았습니다. 네, 창피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저도 제 급에 맞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일 가서 싹싹 비세요. 다 엄마가 무지해 벌어진 일이라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뚝 그쳤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아파할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아들을 향했던 제 평생의 사랑, 기대, 희생, 그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 주소록을 열어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를 망설임 없이 지워버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지울 때마다 제 심장에서 피고름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됐어. 이정우라는 내 아들은 오늘 밤 이 응급실에서 죽었다. 차가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피의 통증도, 온몸을 짓누르던 서러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킨 차갑고 거대한 분노가 제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렸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멍든 얼굴, 퉁퉁 부은 눈, 영락 없는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젖은 어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도끼, 그리고 반드시 되갚아주겠다는 서늘한 결심이 담긴 낯선 맹수의 눈이었습니다. 그래, 이정우. 내 말이 맞다. 내가 무지했다. 내 자식이 어떤 괴물인지도 모르고 내 모든 걸 바쳐 키운 내가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어미였다. 상스러운 비린내라고 했지. 좋다. 내가 그토록 경멸하던 그 상스러운 손으로,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던 그 번지르한 세상을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려 주마. 이것은 더 이상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걸고 제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처절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이 아닌 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었던 곳, 자갈치 시장으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여전히 새벽의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들, 젓갈, 건어물들이 뒤섞인 짠 내음과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겐 이 냄새가 어떤 명품 향수보다 더 익숙하고 편안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저는 낡은 시장 골목을 따라 걸어 들어갔습니다. 쿵, 쿵, 쿵. 제 심장 소리가 발소리에 맞춰 울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심과 함께 제가 평생을 바쳤던 작은 좌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밤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운 여름 햇볕이 내리쬐는 날에도 제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아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 좌판이 바로 제 인생의 전부였고 제 정우의 미래를 위한 토대였습니다. 그 토대를 밟고 올라서서 이젠 저를 끌어내리려 하는 아들을 향한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하고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옆 좌판에 순이 엄마가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니, 언니, 여긴 웬일이야? 어제 그렇게 멋내고 나가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 밤새 여기 있었던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어깨를 감싸 안은 순이 엄마는 제 헝클어진 머리, 멍이 든 얼굴을 보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와 함께 앉아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제 안에 단단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자. 이 몰골로 어떻게 장사를 해? 순이 엄마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괜찮아. 나 오늘부터 다시 장사할 거야. 제 말에 순이 엄마는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아직 마음 추스를 시간도 필요한데 좀 쉬어. 아니, 쉬지 않을 거야. 쉬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오히려 더 힘들기만 할 뿐이야. 나 장사할 거야. 내 인생. 다시 시작할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멍들고 상처투성이인 몸이었지만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일에 매달렸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으며 오직 돈을 벌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을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복수를 위해 일했습니다. 굴비, 명태, 오징어 등 건어물 장사로 업종을 바꾸었습니다. 비린내는 여전했지만 그 냄새는 더 이상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냄새는 저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아들이 경멸했던 그 냄새가 저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줄 동력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밤늦게까지 좌판을 정리하고 있는데 낡은 가게 한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상자였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건데 며느리 혼자 살림 꾸려가느라 바빠서 그 존재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궁금해져서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한복과 몇몇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에 저와 제 남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낯선 시골 풍경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 부부의 모습에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지며 잊고 지냈던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결혼 초 남편과 함께 살았던 시골 마을, 남편의 손을 잡고 밤늦도록 함께 걸었던 숲길, 맑은 시냇가에서 함께 물고기를 잡으며 웃던 기억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낯선 곳에서 잊고 지냈던 남편의 흔적들을 다시 마주하니 제 가슴은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들 사이에는 낡은 종이 뭉치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종이에는 한자로 빼곡하게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자를 잘 모르는 저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종이 뭉치에는 오래된 종이 특유의 곰팡이 냄새와 함께 남편의 채취가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 뭉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중에는 익숙한 한글이 적힌 종이도 섞여 있었습니다. 보험 증서라고 쓰인 두꺼운 종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종이에는 제 이름과 함께 꽤 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그리고 아들을 위해 몰래 들어놓은 보험이었습니다. 저는 그 증서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저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남편의 사랑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당신은 평생 나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그 보험 증서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제게 남겨준 마지막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동시에 아들에게서 버림받은 제게 남편이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남편과의 추억을 너무 쉽게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면서 제 인생의 가장 소중했던 기억들을 스스로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남편이 남긴 이 유품들은 저에게 잊고 지냈던 제 삶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정우의 엄마이기 전에 한 남자의 아내였고 김인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였다. 저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친한 친구인 순희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순희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정구가 그랬다면 용서하지 마. 자식이고 뭐고 간에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리고 언니, 그거 알아? 언니한테는 아직 돌아갈 곳이 있어. 언니의 인생 말이야. 이제라도 언니를 위해 살아. 언니의 행복을 찾아. 그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보험 증서를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서류 절차를 밟고 그동안 쌓여있던 이자까지 합쳐진 큰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이 아니라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돈은 저를 가난과 굴종의 삶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줄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아들 정구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절대로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그 어떤 돈도,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이 경멸했던 저의 삶,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이 보잘것없는 시장 바닥에서 저는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아들에게서 버림받았지만 남편의 사랑이 남긴 이 선물을 통해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이 돈은 저를 위한, 오직 저만을 위한 돈이 될 것입니다.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아내 김인숙을 위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한 가장 값진 보물이 될 것입니다. 은행에서 나온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통장에는 난생 처음 보는 거액의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져본 돈이라곤 하루하루 벌어들인 생선값, 아들 학원비, 생활비가 전부였습니다. 그 돈들은 들어오는 족족손을 빠져나가느라 늘 부족했고 저는 돈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통장만큼은 달랐습니다. 이 돈은 저를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자유이자 아들에게서 빼앗긴 제 인생을 되찾아올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점심을 먹었습니다. 거창하고 비싼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순이 엄마와 함께 시장통에 있는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가 따뜻한 순대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곳에서 밥 먹을 때도 돈 아깝다고 궁시렁거렸을 텐데 그날만큼은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밥 한 숟갈을 뜨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아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언니, 울지 마. 이제 꽃길만 걸어야지. 순이, 엄마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울 시간은 없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짐을 쌌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낡은 집이었지만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까지 몇 벌과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 그리고 제 오랜 삶의 흔적이 담긴 빛바랜 앨범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의 흔적은 의도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탔던 흔들 목마, 어릴 적 쓰던 낡은 책가방, 그리고 졸업사진,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둔 채 저는 이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너의 것이 아니야. 네가 가장 사랑했던 것을 버렸으니
너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도 사라져야지. 저는 아들을 향한 마지막 무언의 경고를 남겼습니다. 저는 휴대폰 주소록을 열어 아들과 며느리의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차단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심장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기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이제 아들을 놓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조용히 짐을 꾸려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때 입었던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이라고 생각했던 낡은 한복을 입고 남편이 남겨준 옥반지를 손가락에 낀 채였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서는 순간 온몸을 휘감던 굴종의 굴레가 벗겨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누구의 아내도 그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직 저 자신 김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낯선 동네에 방을 구했습니다. 부산과 멀지 않은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찾을 수 없는 외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전원주택의 2층에 있는 방이었는데 창밖으로는 푸른 산과 맑은 강물이 보였습니다. 창문을 연이 상쾌한 풀내음과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자연의 냄새에 제 마음은 조금씩 평화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집 밖으로 나가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러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저에게 이런 여유로운 시간은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달콤했습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문득 제가 평생 잊고 지냈던 꿈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미술을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도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동안 그 꿈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다시 그 꿈을 꾸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근처에 있는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도예 교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는 저에게 낯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따뜻한 향기였습니다. 도예 교실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을 잊지 않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고 도자기를 빚는 동안 저는 잊고 지냈던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손끝에서 흙덩이가 조금씩 모양을 갖추어 가는 것을 보며 저는 제 인생 또한 다시 빚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깨지고 부서진 제 삶도 이 흙처럼 다시 뭉쳐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변함없이 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내 꿈을 찾았어. 당신이 남겨준 돈으로, 당신이 나에게 남겨준 삶으로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내가 얼마나 멋진 도자기를 빚어내는지. 당신도 하늘에서 지켜봐줘. 저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과 기대에 찬 밝고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 정구에게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들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통의 전화와 수십 개의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집을 나간 것을 알고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너의 세상은 나의 세상이 아니야. 그리고 나의 세상에 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저는 미련 없이 휴대폰을 덮었습니다. 저는 저만의 도자기를 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흙을 만지면 만질수록 제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제가 만든 첫 번째 작품은 작은 꽃병이었습니다. 비록 모양은 투박했지만
저는 그 꽃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들꽃들을 꽂아 제 창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꽃들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축복했습니다. 저의 삶 또한 이 작은 들꽃들처럼 비록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소박하고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저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예 교실에서 저는 삶의 조각들을 빚어냈습니다. 서투른 손놀림으로 흙덩이를 만지고 물레를 돌릴 때마다 제 안의 아픔과 슬픔이 흙 속에 스며들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빚어낸 첫 번째 작품은 남편의 옥반지였습니다. 손가락에 끼고 있던 옥반지를 흙으로 빚어내는 동안 저는 남편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함께 했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는 정우를 낳고 키우던 순간들보다 더 소중하고 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들 정구를 향한 증오나 배신감 대신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만이 남았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남편과의 추억을 담은 여러 작품들을 빚어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선물해준 들꽃 한 다발, 신혼살림을 꾸리며 함께 만들었던 낡은 찻잔, 그리고 정우의 돌 사진을 찍었던 날 제가 입었던 낡은 한복의 자락까지 저는 흙으로 빚어낸 작품들을 통해 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남편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꺼내놓았습니다. 도자기를 빚는 동안 저는 잊고 지냈던 제 자신을 다시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저 역시 꿈을 꾸고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갈망했던 한 명의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예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도 제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은퇴한 미술교사,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식당 주인, 그리고 남편을 잃은 후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한 아주머니까지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흙을 만지는 손끝에서 서로의 외로움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핏줄로 얽매이지 않은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우리는 함께 흙을 만지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웃고 울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사람은 강태호 씨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유명한 조각가였지만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후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늘 혼자였지만 그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작품들은 그 어떤 사람의 것보다 따뜻하고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리를 잃은 후 세상에 버려졌고 저는 아들을 잃은 후 세상에 버려졌으니까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작품을 바라보며 서로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빚어낸 남편의 옥반지 모양의 도자기를 보고 강태호 씨가 물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입니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것 같군요. 당신의 작품에서는 항상 그리움과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의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맞아요. 제 남편이 제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제 말에 강태호 씨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묵묵히 제 옆에서 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의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아들 정구에게서는 여전히 전화가 걸려오고 메시지가 쌓여갔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내는 메시지들은 늘 변명과 핑계, 그리고 다시 한번 저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비열한 계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보며 저는 제가 그동안 어떤 괴물을 키워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나는 너의 엄마가 아니야.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나의 아들이 아니야.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그의 메시지들을 망설임 없이 삭제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도예 교실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의 작품들이 한데 모여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작품들은 남편과의 추억을 담은 것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남편의 옥반지, 남편이 저에게 선물해준 들꽃 한 다발, 남편의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 남편이 좋아했던 술잔까지 제 작품들을 보며 사람들은 저의 삶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멋진 삶을 사셨네요. 남편분께서 하늘에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명예로운 상보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이 작품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혹시 판매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는 바로 강태호 씨였습니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제 작품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팔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이 담겨 있으니까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저와 함께 작품을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곳에 작은 공방을 하나 차렸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의 제안은 뜻밖이었지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태호 씨와 함께 작은 공방을 차렸습니다. 이름은 푸른 강이라는 뜻의 청강칭장이라고 지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거닐었던 푸른 강을 추억하며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공방에서는 도자기를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도예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장 바닥에서 비린내를 풍기며 생선을 팔던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청강 공방의 주인 김선자였습니다. 제 새로운 삶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강태호 씨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에는 공방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도예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저처럼 삶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흙을 만지며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 나가는 동안 저는 제 안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방으로 낯선 여인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다름 아닌 제 며느리 박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화려하고 도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우 씨 좀 살려주세요. 정우 씨가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울면서 정우의 이름을 부를 때 제 안에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모성애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버렸듯이 저 역시 그들을 떠났습니다. 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박서연 씨를 모릅니다. 그리고 정구라는 사람은 더더욱 모릅니다. 돌아가십시오. 제 차가운 태도에 며느리는 당황한 듯 울음을 멈추고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연이요. 제발 이대로 모른 척하지 마세요. 정우 씨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서연 씨, 제가 어머니였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던 정우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가 저를 버리던 날,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저만을 위해 살 겁니다. 돌아가세요. 그녀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마치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저는 더 이상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던 늙고 초라한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빚어낸 도자기들처럼 단단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공방의 모습과 제가 빚어낸 작품들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는 듯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그녀는 제게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그 손을 피했습니다. 나가주십시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공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통쾌함, 씁쓸함, 그리고 아주 희미한 연민. 하지만 그 어떤 감정도 제가 내린 결정을 번복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고 너무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그들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저는 평소처럼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평온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서린 절박함과 슬픔이 자꾸만 제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강태호 씨는 그런 저를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습니까? 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아들의 아내였습니다.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구가 어머니를 찾고 있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들을 버렸듯이. 저 역시 그들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세상에는 자식에게 버림받고도 자식을 잊지 못하는 부모가 있고 자식을 버리고도 편안하게 사는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버린 삶을 다시 살아가기 위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이제라도 어머니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게 어머니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에 집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도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 역시 그들에게 단호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의 공방은 점점 더 유명해졌고 저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품들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제 인생의 기록이자 제가 겪어온 아픔과 행복을 담은 예술 작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작품을 보며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한참 작품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허름한 옷차림에 초췌한 얼굴을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제 아들 정우였습니다. 그는 예전에 제가 알던 그 번듯하고 자신감 넘치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퀭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으며 온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감정을 숨기고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정우입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는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를 버리고 모욕했던 그의 차가운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된 공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서현이도 떠나고 회사에서도 잘렸어요. 이제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만이 저를 살릴 수 있어요. 제발.
제발요. 그는 제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우,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엄마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모욕했던 그날, 나도 당신을 모욕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돌아가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를 용서할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했던 짓은 용서라는 단어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제 뒤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지만 저는 끝까지 그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얼마 후 그의 울음소리는 서서히 잦아들었고 저는 그의 발소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유난히 차갑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심장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네가 버린 엄마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네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만의 세상을 가진 당당한 여자다. 저는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전구가 다녀간 이후 공방은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깊은 상념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저는 그의 초췌한 얼굴과 절망적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왔던 것은 분명 저에 대한 진심 어린 후회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기대고 싶은 구차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서 저는 어릴 적 제 아들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힘들 때면 제 품에 안겨 울던 작은 아이,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던 그 아이. 그 그림자를 쫓아내기 위해 저는 더욱더 작품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는 동안만은 그 잔혹한 기억으로부터 잠시나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강태호 씨는 그런 저를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제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도자기를 빚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제가 겪은 아픔을 이해하고 저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빚어낸 남편의 옥반지 모양 도자기를 보며 강태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자 씨, 혹시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의 말에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라면 제 남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당신의 남편은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한 작품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을 위한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과의 추억을 담은 작품들을 빚어내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기억 속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것, 남편의 삶, 그리고 남편이 제게 남겨준 사랑의 흔적을 담은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남편이 제게 처음으로 선물해준 꽃 한 송이가 그려진 찻잔이었습니다. 투박했지만 남편의 마음이 담겨 있어 세상의 어떤 명품 찻잔보다도 아름다웠던 그 찻잔. 저는 그 찻잔을 재현해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밤낮으로 찻잔을 빚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는 동안 저는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났던 그 해 여름,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건넨 어색한 말 한마디, 그리고 수줍게 내밀던 그 찻잔,
그 찻잔을 만들던 남편의 마음이 제 손끝에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찻잔을 완성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손끝에서 탄생한 찻잔은 제가 기억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하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남편의 사랑이 담긴 찻잔. 찻잔을 완성한 저는 강태호 씨와 함께 남편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남편의 산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산소 앞에서 제가 직접 만든 찻잔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 왔어요. 당신이 남겨준 돈으로, 당신이 나에게 선물해준 삶으로. 나 이렇게 멋지게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이 선물해준 찻잔, 나 이렇게 다시 만들었어요. 이제 이 찻잔에 내가 끓인 따뜻한 차를 담아 당신과 함께 마실게요. 저는 찻잔에 준비해 간 따뜻한 차를 따르고 그 잔을 남편의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 남편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나는 내가 낳은 자식에게 버림받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내게 남겨준 사랑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어요. 나는 이제 당신의 아내, 김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이 준 희망으로. 나는 다시 하나 행복해질 거예요.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저는 남편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과의 이별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산소에서 돌아온 저는 강태호 씨에게 찻잔을 선물했습니다. 이 찻잔은 제 남편과의 사랑이 담긴 작품입니다. 강 선생님께서 이 찻잔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제 남편의 사랑을 함께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에 강태호 씨는 감동한 듯 찻잔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의 어떤 명품 찻잔보다 더 값진 선물입니다.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제가 빚어낸 찻잔에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오는 날씨에도 우리의 마음만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공방의 겨울은 조용히 깊어갔습니다. 저는 새로운 작품들을 빚어내고 사람들에게 도예를 가르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저의 현재와 미래만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제 저를 완전히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은 저에게 슬픔이 아니라 평화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공방 문을 닫으려는데 한 택시가 공방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며느리 박서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구 씨 좀 찾아주세요. 정구 씨가 사라졌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남편은 이미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일은 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구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엄마한테 가서 내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전해줘. 이 말뿐이었어요. 어머니가 정구 씨를 찾아주세요. 정구 씨는 분명 어머니가 계신 곳에 있을 거예요. 제발, 제발요.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엄마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정우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돌아가십시오.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공방 밖에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한동안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 제 삶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의 따뜻함이 제 마음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담긴 찻잔이 있었고 강태호 씨의 따뜻한 눈빛이 있었으며 제가 빚어낸 새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만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저를 버린 아들에게 그리고 저를 사랑했던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이자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떠난 뒤 공방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하나 놓인 듯 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전구 씨가 사라졌어요. 라는 말이 제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들에게 버림받았고 그에 대한 복수심으로 버텨왔지만 그래도 정우는 제가 뱃속으로 낳아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의 안위에 대한 근본적인 걱정은 지울 수 없는 모성애의 흔적이었습니다. 강태호 씨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너무 깊은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아드님은 성인이십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나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때가 된 것 뿐입니다. 그의 말은 저를 위로하는 동시에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이제 정우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할 나이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를 걱정하고 그를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의 고요함 속에서 제 마음은 더욱더 복잡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습니다. 그 희미한 달빛 아래 저는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품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쓴 편지와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제가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 한 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남편의 풋풋하고 다정한 필체로 빼곡히 채워진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사랑. 선자에게 당신의 흙냄새 묻은 손을 잡고 걷는 이 길이 나에겐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길이야. 우리 함께 늙어가는 모습. 나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네. 부디 나 없이도 잘 살아줘.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남편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그가 제게 남겨준 사랑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제가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다는 것을 편지 아래에는 낡은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전구가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찍었던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찍어둔 사진들이었습니다. 전구가 처음으로 섰던 날,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던 날, 입학식 날의 늠름한 모습, 그리고 결혼식 날의 멋진 모습까지. 저는 정구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을 보며 제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아들을 향한 미련과 슬픔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흘렸던 눈물, 땀, 그리고 희생의 흔적들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제 인생 전부를 바쳤지만 아들은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결국 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는 저와 아들을 위해 묵묵히 희생했고 제가 잊고 지냈던 저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은 남편에게서 시작되었고 그 사랑은 제가 잃어버린 저 자신을 되찾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 정구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결코 정구에게 전달되지 않을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에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 그리고 아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과 미련을 담았습니다. 정구야, 엄마는 너를 사랑했다. 하지만 너는 그 사랑을 배신했다. 이제 엄마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를 잊지 않기 위해 엄마는 네가 경멸했던 그 냄새와 그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네가 경멸했던 엄마의 삶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편지를 쓰고 나니 제 마음은 조금이나마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남편의 편지와 함께 낡은 상자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그 상자를 열어보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과거는 이제 과거일 뿐. 저는 이제 오직 저의 미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는 강태호 씨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작품을 빚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빚어낼 새로운 작품은 더 이상 남편과의 추억을 담은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저 자신, 김선자의 삶을 담은 작품이 될 것입니다. 제가 겪어온 아픔, 슬픔, 그리고 희망, 그 모든 감정들이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 그날 오후, 공방에는 낯선 중년 부부 한 쌍이 찾아왔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제 사돈 내외였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도도하고 위압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를 향한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난처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인숙 씨,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전구가 사돈 내외의 방문은 제게 또 다른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 위압적이고 도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모성애의 흔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차를 한 잔씩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우 씨를 잃어버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 차가운 태도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사돈 어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인숙 씨, 우리가 정구를 너무 잘못 키웠습니다. 오만함과 탐욕만 가르쳤고 당신의 소중한 사랑을 경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우는 결국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를 잃었고 가정을 잃었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마저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제 마음은 아팠지만 저는 그 아픔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저는 그들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돈 어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전구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입니다.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 들었습니다. 낡은 수첩 안에는 정우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의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엄마의 희생을 경멸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엄마의 손을 잡고 걸었던 그 시장 골목, 그 냄새가 이제야 비로소 제게 가장 소중한 향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부디 저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엄마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정우의 마지막 글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분노나 증오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애끓는 모성애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오열하며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정우야, 정구야, 이 못난 엄마는 너를 버렸는데 너는 제 울음소리가 공방 안에 처절하게 울렸습니다. 사돈 내외는 저를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강태호 씨는 그런 저를 말없이 응원해 주었고 우리는 함께 정구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전구가 마지막으로 들렀다는 곳, 정구가 어릴 적 자주 갔던 곳, 정구가 좋아하는 곳까지.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정구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전구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시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빚어내는 작품들은 더 이상 남편과의 추억을 담은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저의 마지막 사랑과 미련을 담은 작품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따뜻한 차를 마시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밖에는 푸른 강물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푸른 강물 위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빚어낸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르고 그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의 따뜻함이 제 마음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버림받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빚어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당당한 여자였습니다. 그때 공방 문이 조용히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초췌한 얼굴을 한, 그리고 온몸에 흙냄새를 풍기는 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바로 제 아들 정우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말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계신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를 말없이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날 정우를 용서했습니다. 정구가 남긴 편지를 읽고 나서도 제가 끝까지 그를 찾았던 것은 제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정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구야, 돌아왔구나. 이제 다시는 엄마를 떠나지 마. 엄마는 이제 너의 엄마가 아니야. 나는 그냥 김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거야. 하지만 네가 힘들 때, 네가 기댈 곳이 없을 때 언제든지 이곳으로 돌아와. 이곳이 바로 너의 집이야. 그날 이후 정우는 공방에서 저와 함께 도자기를 빚으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탐욕스러웠던 정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빚어낸 도자기들처럼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손에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저의 현재와 미래만을 생각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제가 빚어낸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르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햇살 아래, 저는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심장은 평온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빚어낸 새로운 삶이 있었고, 제가 빚어낸 새로운 작품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제가 용서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